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해 첫날 아침엔 매일경제 인사드립니다. 며칠간 신선한 날씨였죠. 선선하기도 하고요. 많은 분들이 이런 날씨 계속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도 보냈는데요. 하지만요. 오늘과 내일은 낮 기온이 30도까지 오르면서요. 꽤 덥겠습니다. 하지만 기온이 올라도요. 햇볕은 확실히 한여름보다는 순해졌습니다. 피부로 느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을이 조금씩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일면기사 바로 출발합니다. 먼저 매일경제 일면 톱기사 보겠습니다. 애플 앱 수수료 3,500억을 더 떼갔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좀 더 보죠. 모바일 게임 협회가 공정위에 신고를 했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인앱 결제 때 이것도 어려운 얘기가 좀 나왔는데 인앱 결제라는 거는요. 예를 들어서 핸드폰, 휴대폰 쓸 때 뭐 애플 또 구글 쓰시면은 이 스토어가 있잖아요. 뭔가 이 앱을 다운받을 때 그러면 그걸 다운받을 때 유료 앱이 있는데 그 유료 앱 결제를 할 때요. 인앱 결제라는 건요. 애플이나 구글 등이 스스로 조성한 결제 시스템을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일단 결제가 그쪽에 됐다가 업체 쪽으로 돈이 이렇게 흘러가는 방향이 되는 거죠. 요겁니다. 근데 그거 할 때 30%예요, 수수료가. 근데 이게 기준에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됐냐면은 구글 같은 곳은 부가가치세를 뗀 다음에 그 금액의 기준을 30% 매깁니다. 반면에 애플은 떼기 전 금액으로 하는 거죠. 아무래도 많아지겠죠. 국내 개발사의 33% 과다 징수가 됐다. 구글은 다르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공정위에 신고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다음은 경향신문 보겠습니다. 한국 론스타 배상액 2,900억 원 국제소송의 판정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자 정부 이거 불복하겠다. 그러니까 범죄적으로 재심 요청을 하겠다는 거죠. 다시 보겠습니다. 외환은행 매각 지연 소송입니다. 이거 벌써 한 10년 훌쩍 넘어가네요. 6조를 요구했었는데요. 여기 보면 세계은행 산하의 국제투자문제해결센터 뭐 합의를 통해서 이쪽에 가서 이제 해결해달라고 간 거거든요. 여기서는요 4.6%만 인용했다.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일부 패소했다 또는 일부 승소했다. 뭐 두 가지 다 같은 의미입니다. 일부 얘기만 나오는 거죠. 그런데요 이 2,900억 원에다가 지금까지 이자가 포함을 되거든요. 그러면 이걸 더하면 3,000억 원이 훌쩍 넘습니다. 이런 가운데요 우리 정부에서는 취소 집행정지 신청도 한다. 그리고 불복하겠다. 이런 입장 냈습니다. 이번엔 중앙일보 보시죠. 아래쪽에 있습니다. 자, 그동안 지적 참 많이 받았죠. 이거 다른 나라 다 아는데 왜 우리만 이걸 하는가. 이런 지적을 받았는데 정부가 받아들였군요. 입국 전 코로나 검사 모레 0시부터 전면 폐지입니다. 그러니까 접종 여부 상관없이 모두에 적용되는데요. 입국 후 1일 이내 하루 내에 PCR 검사하는 거 이거는 유지가 된다. 최소한 이거는 필요하다. 이런 입장입니다. 마지막으로 동아일보 보시죠. 자, 사진과 함께 제목이 돼 있죠. 미하일 고르바초프 고인이 됐습니다. 반세기 냉전을 끝낸 소련의 마지막 지도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뭐랄까요? 이 직함이 인전 서기장, 전 서기장으로 할까요? 아니면 전 대통령으로 할까요? 뭐 두 가지 다 같이 있었습니다만. 개혁 개방을 주도했고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다. 그리고 우리나라와 소련 수교의 견인. 그리고 이런 것 때문에 우리나라도 인연이 좀 각별하죠. 자, 어제 뭐 조전, 윤 대통령 조전 보냈는데요. 자유 평화의 유산 기억한다. 뭐 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일면기사 짚어봤고요. 오늘도 다양한 뉴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뉴스의 의미 깊숙하게 짚어주시기 위해 네 분 자리하셨습니다. 한 분씩 소개해드리죠. 자, 먼저 화면 가장 왼쪽에 그리고 첫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윤영걸 전 매경닷컴 대표 나와 계시고요. 그 옆에는요. 김상일 전 민주당 선대위 언론특보 자리하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그 옆에 세 번째 자리에는요. 박창한 장현대 교수 나와 계십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병민 국민의힘 광진갑 당협위원장 자리하고 계십니다. 네 분 안녕하세요.
아침의 매일경제 첫 번째 이슈 키워드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때 그 사람들. 무슨 영화 제목 같기도 하고요. 근데 한 가지 일이 공개가 됐죠, 내용이.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 그걸 보다가 떠오릅니다. 그런데 과거에 누구가 뭐 관련된 거 아닙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당연히 오늘 언론들이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게 어떤 내용에서 나온 건지 기사로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입니다. 보시면요. 정부 배상 결정 수용 어렵다. 판정 취소 신청 나선다. 그렇습니다. 론스타 외환은행 매각 관련된 이 국제 소송 결정이 나왔죠. 그리고 일면 기사 때 소개해 드렸습니다. 액수가 2,900억. 근데 뭐 이자까지 포함하면 지연 이자까지 포함하면 3,000억이 훌쩍 넘어가요. 엄청난 금액이 나온 겁니다. 근데 이게 뭐 일부 승소, 일부 패소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일부만 뭐가 인정이 된 건데 정부가 수용 못 한다는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좀 더 보죠. 한국 배상액 0원이다. 그러니까 이 판정에 여러 명이 참여를 했는데 소수 의견으로는 한국이 책임 없다라는 의견도 있었답니다. 우리 정부는 이걸 주목한 겁니다. 중재판정부의 이의 제기 절차 추진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외환은행 관련 론스타와는 20년 악연입니다. 20년.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 20년 됐거든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럼요. 어제 이 내용과 관련해서요. 주무부처가 법무부입니다. 그래서 한동훈 법무장관이 브리핑을 했습니다. 내용 보시죠. 론스타가 청구한 청구액보다 많이 감액되기는 했습니다만 정부는 이번 중재판정부의 판정에 대해서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중재판정부의 소수 의견이 우리 정부의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정부의 책임을 전혀 인정하지 않은 것만 보아도 이번 판정은 절차 내에서 끝까지 다퉈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대한민국 국민의 피 같은 세금이 단 한 푼도 유출되지 않아야 한다는 각오로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세금이 한 푼도 유출되지 않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정치인들이 하는 발언 같기도 하죠. 정부 장관이나 관료들한테는 듣기 어려운 표현입니다. 그동안요. 아무튼 저런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관련 기사 하나 더 이어가 보죠. 자, 우리 정부는요. 이거에 대해서 불복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거죠. 그럼 과연 그 이유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겁니다. 정부 끝까지 다퉈볼 만하다. 판정 취소 신청 방침입니다. 방금 들으셨습니다. 그런데요. 재심이 최소 이게 또 1년은 걸린다. 시간 걸리죠. 그런데 이게 가서 번복이 될 가능성. 그러니까 우리 정부한테 유리하게 판정이 나는 거죠. 우린 책임이 없다. 뭐 이렇게 번복이 될 가능성은 지금까지 보면은 15% 정도 통계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럼 그 사이에 만약에 이게 번복이 안 되면 이자가 더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좀 더 보겠습니다. 중재관 3명 가운데 1명은 한국 책임이 없다. 그러니까 소수 의견이 이렇게 나왔다는 거죠. 우리 정부가 이걸 주목하고 있어요. 그리고 론스타 승인 심사 지연 자초 판단했다. 이미 많이 썼어요. 변호사 비용으로. 거의 500억 가까이 썼는데 이거 더 들잖아요. 그러면은. 그리고 이기면 좋은데 만약에 받아들여지지가 않으면 이자를 더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위험도 좀 있어요. 지금 상황은. 근데 일단 정부는 재심의 해보겠다. 신청한다. 이런 입장입니다. 자, 김상일 특보께서는 과거 이제 국회에 계실 때 뭐 이런 사안들 많이 다루셨어요. 그리고 지켜보셨고. 자, 이거 재심의 청구하면은 승산, 우리 정부의 승산. 이거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기본적으로 뭐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예. 승산은 크게 높지는 않은 것 같아요. 크게 높지 않다. 네. 그렇다고 해서 뭐 지금 이게 뭐 포기할 일인지도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모든 서류를 다 보지 않은 상황이기 그렇죠. 이 뭐 때문에 엄청난 분량의 예. 그 결정문이 왔다 그래요. 예. 그래서 국회에서 좀 이거를 국감 기간 동안 굉장히 따져봐야 될 것 같고 그 예. 논란이 될 것 같아요. 일단 당사자가 론스타인데 론스타는 어떤 입장이 아직 안 나왔습니까? 예, 아직 뭐 저는 뭐 불복한다, 보지 못했고요. 승복한다 이 얘기 안 예, 나왔습니까? 예, 예. 아, 근데 이제 저 결정이 굉장히 신중한 검토를 하고 결정을 한 거면 예. 뭐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음. 그래서 얼마나 검토를 하시고
한 장관께서 저렇게 말씀하신 거냐가 관건인데 시간이 충분했을까요? 그러니까요. 그 부분이 문제인데 그렇지 않다면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국감을 앞두고 있고요. 국감에 이게 큰 이슈가 될 수밖에 없는 사안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임기 초에 이게 국감에서 큰 이슈가 되고 과거에 이것이 론스타한테 이제 매각을 할 때 이게 불법 승인이라는 감사원의 판단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큰 논란이 됐을 때에 예. 임기 초 그 윤석열 정부에 별로 좋을 게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그 재심의를 하려면 최소 한 1년 정도 걸리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걸 한 1년 정도 밀어놓으려는 어떤 정치적인 어떤 판단이 또 깔려 있는 거라면 예. 이것은 앵커께서 처음에 우려하신 것처럼 이자 비용도 늘어나고 뭐 여러 가지 크게 좋을 건 없는 상황에서 희망 고문을 하는 것이 될 수도 있다. 예. 이런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최근 10년간의 이게 번복된 비율은 저 헤드라인에 나오는 15%보다 낮은 10% 정도뿐이 되지 좀 않아요. 시간을 좁혀 본다면 예, 최근 10년으로 보면 더 낮아지는군요. 더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판단을 얼마나 그 디테일까지 짚어보고 한 판단인지 그것이 굉장히 관건이 될 것이다. 저는 그 부분은 잘 모르니까. 예. 그러나 이것이 정치적인 의도가 뒤에 깔려 있을 수도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우려가 되는 시각도 존재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불복한다는 입장은 그러니까 정부가 그동안 우리 정부가 잘못한 게 없다. 이거잖아. 이걸 더 주장하겠다는 거잖아요. 자, 과연 그 의도대로 될까? 아니면 어떻게 될까? 뭐 이런 게 이제 궁금증이 나는 거고요. 그리고요. 처음에 론스타 쪽에서 6조를 불렀어요. 그거를 물어내라고, 배상하라고. 근데 이제 이 국제 소송에서 요 중재관들은 그거는 상관없고 한 우리 정부가 한 2,900억 원 정도는 내야 됩니다. 근데 반응이 그렇더군요. 6조 얘기 나왔을 때 그거 너무 부른 거다 그거. 그리고 3천억 가까이 되는 거 이거 엄청난 거다. 상대적으로 그 금액과 비교해 보니까 적어 보이지 3천억이 말이 3천억이지 이게 보통인가? 이거 다 세금이다. 뭐 이런 반응도 있었습니다. 자, 일단 상황은 좀 이렇고요. 그런데요. 이 사안에서 키워드에서 보셨던 그때 그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지금요. 이게 길게 보면 한 20년, 짧게 보면 한 10년 정도의 그 시간이 흐른 거거든요. 자, 그때 그 사람들 지금부터 소개해드리죠. 첫 번째 기사입니다. 한동훈 장관이 나오는데요. 제목에. 그러니까 검사 시절 한동훈입니다. 한동훈 외환카드 주가 조작 수사를 주도했습니다. 과거에. 벌써 한참 된 얘기군요. 근데 그때 수사를 주도해서 뭔가 이제 뭐 재판까지 가고 그랬거든요. 이 부분 때문에 이번 국제소송 판결에서 배상액이 절반 줄었답니다. 이 수사 덕분이라는 거죠, 지금. 갑자기 주목을 받게 되는데요. 주가 조작은 중범죄 판단한 듯하다. 일단 요게 한 명 있고요.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다음 기사에는 여러 명이 등장을 합니다. 론스타에 얽힌 그때 그 사람들, 윤 정부 경제 라인 줄줄이 포짓. 이 상황이 또 묘하군요, 지금요. 여기 좀 더 보겠습니다. 여기 요 가운데 요 그림을 좀 잡아주세요. 여기 보시면 특히 요 현 정부 인사라고 된 부분 잘 보셔야 됩니다. 일단 한덕수 국무총리 이름이 나왔어요. 그리고 추경호 경제부총리, 김주현 금융위원장, 기타 등등등 다른 인물. 특히 언론에서는 요 세 명을 좀 주목하고 있죠. 어떻게 보면은 추경호, 김주현 요 두 인물은 직간접적으로 요 매각과 관련돼 있다. 요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돼 있다는 이 평가를 받고 있고요. 한덕수 총리는 이 로펌 근무하고 또 이거 갖고 뭐가 좀 자꾸 얘기가 나오죠. 근데 본인은 관련이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근데 또 시간을 걸러보면 론스타 외환은행 인수 당시와 관련된 거 아니냐? 뭐 또 이런 시선도 있습니다. 일단 그때 그 사람들이 다시 등장했는데 문제는 현 정부의 경제 라인의 중책을 맡고 있는 인물이라는 거죠. 이게 지금요. 자, 다음은요. 어제 이 얘기가 나오자 또 해명들을 좀 내놨습니다. 보시죠. 인사청문회 당시에도 이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이거 다시 한번 불러온 건데 정책 집행자로서 관여한 적은 있지만 사적인 직장에서 관여한 바는 없다. 여기서 사적인 직장을 이제 로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김앤장이 론스타 법률 대리를 하는지도 몰랐다. 다음 보겠습니다.
여긴 추경호 이제 부총리죠. 대법원까지 가서 다 정리된 문제다. 문제 없었다. 당시로 돌아가도 그 시장 상황에 있었으면 저는 아마 그렇게 결정할 거다. 후회 안 한다. 똑같은 상황이면 똑같은 결정한다. 뭐 이런 입장을 냈습니다. 자, 그리고요. 김주현 금융위원장 지난 7월에 국회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한 답변이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그 론스타 관련 판정이 아직 나오지도 않았기 때문에 저희는 판정이 나오면은 이제 가급적이면 정부 국민들한테 공개를 할 생각이고 거기에 따라서 뭐 만약 정말 책임질 일이 있으면 그거는 이제 그때 다시 논의를 하겠습니다. 책임져야 된다 그러면 당연히 그렇죠.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알면 저 때는 아직 안 나왔는데 지금 나왔습니다. 이제 뭔가 설명을 좀 해야 될 것 같네요. 윤영걸 전 네. 대표님. 그러니까 한동훈 법무장관은 뭔가 줄이는 데 기여했다. 지금 이런 평가를 받는 거고요. 네. 갑자기요 지금. 그리고 다른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경제 쪽을 담당하고 있는 분들은 갑자기 뭐가 부담감이 생겨버렸어요. 굉장히 묘해졌습니다 지금. 네, 그렇죠.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예, 론스타에 배상하게 된 3천억 원이라는 게 예. 외환은행 매가 가면서 이렇게 경제 관료들이 직간접적으로 개입돼서 한 거니까 그분들이 지금도 현직애들 다 있어요. 그러니까 추경호 뭐 지금 기획재정부 장관이 당시 금융위원장이었고 또 김주현 금융위원장도 당시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이니까 직간접으로 좀 개입됐다고 볼 수 있고 또 한동훈 장관이 어제 바로 기자회견을 했잖아요. 예. 보통 그런 거는 대변인이나 이런 담당 그러게요. 실무 장관이 나서는 건가 말인지 국장시키는데 모르겠어요. 본인이 바로 나와서 피 같은 세금을 한 푼도 외국에 유출 안 시키겠다고 저런 굉장히 그 열정적인 발언을 했어요. 왜 그렇겠어요? 그거는 뭘까요? 다른 사람들은 약간 좀 발이 저려요. 아. 네, 제 발이 좀 저려요. 뭐라고 안 해도 예. 3천억에 대한 부담감이 있잖아요. 괜히 네, 지금, 저리죠. 예. 근데 한동훈 장관은 당시에 외환은행 계열사 외환카드 주가 조작을 직접 수사를 했어요. 그러면 어제 그 모습은 내가 수사했습니다 이겁니까? 그렇죠. 외환은행 그때 이강원 행장하고 그때 변양호 금융정책국장은 그때 배임 혐의로 기소됐는데 다 예. 무죄로 끝났는데 외환카드 주가 조작은 유회원 그때 론스타 한국 대표가 예. 징역 3년 실형을 받았어요. 아. 그래서 이번에 그 중재재판소에서 예. 절반만 우리 판단 내렸거든요. 부담하라는 게. 예. 이 재판이 없었으면은 이 수사가 한동훈 장관이 없었으면 영향을 미쳤다는 거네요. 2배가 되는 거죠. 오. 예. 그럼 그러니까 기여한 바가 있네요. 그 론스타에서 수사가. 얘기하는 예. 거는 주가 조작을 수사했기 때문에 외환은행 카드 주가가 떨어져서 매각 가격 떨어졌다. 그러니까 그것도 물어내라 이건데 외환은행 저기 실형으로 받았으니까 무죄가 됐으면은 론스타한테 또 이번에 2배를 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뭔가 실제 실형이 나왔다. 그렇죠. 한동훈 장관은 이걸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내 공으로 이만큼 줄은 거다. 어제 직접 브리핑한 게 그게 간단한 게 아니었다는 그렇죠. 거네요. 그러면. 내가 수사 제대로 해서 우리나라를 세금을 많이 아꼈습니다. 이 자랑하고 그리고 싶은 앞으로 거죠. 더 아낄 겁니다. 이겁니까? 그러면? 그렇죠. 근데 저는 이번 사태를 보고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뼈아픈 교훈으로 삼아야 됩니다.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거든요. 예. 그 당시에는 외환은행 살 사람이 없었습니다. PEF라고 사모펀드가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 없었어요. 그거 해외에다 매각하는 사람이 애국자였어요. 달러가 들어온다 이거죠. 그렇죠. 그때 외환위기 때 다 어려운데 중견기업 중에서 딱 하나 살아남았는데 대상이 살아남았어요. 저 군산에 있는 라이신 공장 8천억에 독일 바스프한테 팔아가지고 그거 살아남았어요. 못 파는 회사들은 다 망했어요. 그때는 무조건 김대중 대통령 때거든요. 파는 게 절체절명의 과제였습니다. 어떻게든 팔아서 돈을 마련해야 된다. 그렇죠. 근데 지금 기준으로 보면 헐값 매각이죠. 아. 그러니까 외환위기 때 강남 아파트 팔고 속 아픈 사람 똑같죠. 예. 지금 시세를 보면 화가 나고 그러나 그때는 아니었다는 그렇죠. 거죠. 그게. 지금 강남을 못 가잖아요. 올림픽 아파트 판 사람은 속이 울렁거리고 목동 아파트 판 사람은 지금도 목이 메이고 할 정도로 그때하고 지금하고 다른데 그러니까 우리가 자본시장에 대해서 너무 좀 무지했다. 그리고 진짜 뼈아프게 깨달아야 될 거는 예. 단치금융
지금 오히려 더 심해지거든요. 이거 관치금융 잘못돼 갖고 이렇게 사단이 일어난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한덕수, 추경호 이런 사람 개인적으로 저는 비난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때 예. 분위기가 그랬으니까. 그때는 상황이 그랬다. 그렇죠. 근데 여기에 교훈으로 삼아서 우리가 진짜 자본시장에 대해서 관치금융 이거 그만두고 빨리 저 글로벌 시대에 이 추세에 맞춰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박찬호 교수님, 이제 정기국회 시작됩니다. 오늘부터요. 국정감사 진행될 겁니다. 야당에서 이걸 가만히 있겠습니까? 국정감사장마다 아마 출석하라고 해서 지금 거론됐던 3명뿐만 아니라 다른 인물들에게도 엄청나게 질의하겠는데요. 이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뭐 이게 여러 정권에 걸쳐서 일어난 일입니다. 예. 거기에는 뭐 보수 정권도 있고 또 지금 민주당 그렇죠. 계열 이게 워낙 집권했던- 오랜 세월 진행된 일이에요, 지금. 그렇죠. 이러다 보니까 뭐 내가 잘했네, 네가 잘했네. 너네도 이러지 않았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아마 난타전이 이어질 겁니다. 예. 자, 그 난타전 가운데 주되게 화제에 오를 사람, 뭐 여기 아까 얘기하신 한덕수 총리죠. 왜냐하면 아까도 그 해명이 나왔지만 아니 당시에 론스타가 외환은행 매각 그 사들이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큰 뉴스였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론스타가 20년 동안 대한민국의 뉴스에 빠진 날이 없을 정도로 많이 나왔어요. 그렇게 뭐랄까 약간 부정적인 뉴스에 많이 나왔죠? 그렇죠. 예. 근데 론스타의 법률 대리인이 김앤장인 걸 몰랐다? 아.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 부분은 아마 그 정말로 국익을 위해서 본인이 총리를 지내셨던 분이 예. 국익을 위한 일에 나섰느냐 아니면 사적 이익을 위한 일에 나섰느냐 이 부분은 아마 굉장히 큰 논란이 될 겁니다. 자, 또 하나의 논란 지점은 원칙의 문제입니다. 예. 아까 관치금융 얘기하셨는데 이 론스타 문제의 핵심은 불법이에요. 즉 당시에 우리가 IMF 이후에 금과 옥조가 BIS 8%였습니다. 지금도 기억납니다. 예. 뭐 20년 전 얘기인데도 은행권들이 BIS 8% 이하 내려가면 다 망하는 상황이었어요. 아. 그런데 외환은행이 당시에 원래 론스타는 산업자본이기 때문에 예. 금융의 주식 4% 이상을 못 갖게 돼 있습니다. 그 판정에 대한 굉장한 쟁점들이 있었죠, 당시에. 그렇죠. 은산분리는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의 금과 옥조였습니다. 거기에 산업자본은 은행의 주식의 4% 이상을 못 갖게 해놨거든요. 지금은 위화무야 됐지만 그 당시에는 굉장히 큰 원칙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 승인이 어떻게 났느냐, 금융당국에서 BIS 외환은행이 부실이 심각하다. 6점 몇 %인가 BIS 8% 못 채웠다. 그러니까 예외로 판다. 급하다. 근데 이게 나중에 왜 이게 문제가 됐냐 하면은 나중에 이제 그렇게 해서 론스타한테 팔았는데 론스타가 제대로 운영했냐? 그게 아니죠. 그 매각 당시가 론스타가 그러니까 외환은행을 가져간 게 2003년인가요? 그렇죠. 2003년에 샀는데 아. 2, 3년 지나고 나서 바로 팔렸습니다. HSBC 홍콩에 있는 은행에다가 팔겠다고 그랬는데 그건 불발됐죠. 그거는. 그렇죠. 불발됐죠. 예. 그 다음에 2011년에 하나은행에다 지금 팔아서 지금 이제 KB 하나은행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당시에도 논란이 됐어요. 이 당시에도 이 매각과 관련돼서 이제 세금 문제라든지 왜냐하면 엄청난 수익을 얻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거의 뭐 6배, 7배의 그 수익을 얻어서 나갔기 때문에 예. 이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굉장히 이거 먹튀 아니냐, 세금 한 푼 안 내고 저 돈 다 가져가냐 논란이 많았거든요. 그때 핵심이 이 산업자본이냐 아니면 금융자본이냐 이것이었어요. 아. 근데 그 당시에도 당시에 금융당국의 입장이 산업자본인데 원래는 산업자본 맞아. 근데 예. 현재는 산업자본으로 보기엔 어렵네. 그래서 결국 매각된 겁니다. 그래서 저 이익을 다 가져갔어요. 물론 그 과정에서 론스타가 그 엄청난 금액을 예. 가져가는 거에 대한 국민적인 분노와 불만이 많았기 때문에 예. 검찰도 수사했고 당시 한동훈 검사도 당시 그때 수사했었죠. 그래서 금액을 많이 줄이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줄인 것까지 이제 론스타가 문제를 삼아서 지금 소송을 하는 예. 거거든요. 자, 그렇게 놓고 본다면 이 과정에 관련된 당시의 관료들, 특히나 지금 현직에 있는 분들은 지금의 이번 국감의 예. 최대 이슈가 될 수밖에 없고 논란이 엄청날 거라고 예상됩니다. 정치권에서는 아마 생각하지 못한 이슈였을 수도 있어요. 이게 국감 시즌에 맞춰서 아주 딱 나왔습니다. 마침요 지금요. 아마 여기 이제 이름이 거론되시는 분들은 아마 준비하고 계시겠죠? 어떤 질문이 나오고 어떤 답변이 있을까? 뭐 아마 국민들도 충실한 답변을 좀 듣길 원할 것 같기도 합니다.
또 참석자 논란입니다. 참석자 논란이 계속 있었는데 또 나왔다는 거죠. 지금 또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 참석자 논란입니다. 또 지금요. 자, 기사를 보겠습니다. 어제 낮에부터 이제 보도가 시작이 됐죠. 그래서 이제 언론들이 이제 뭐 확인도 과정 거치고 해서 또 오늘 아침에도 많이 실려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처가 수사 경찰관도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 그러니까 이게 경찰관이 취임식 참석했는데 그 경찰관이 하는 일이 윤석열 대통령. 그럼 이거는 김건희 여사 아니에요? 김건희 여사 쪽 일가 수사하는 경찰. 아, 이렇게 되는군요, 이게. 그래서 논란이 시작됐습니다. 경기공흥지구 특혜 의혹 담당. 경찰은 설명이 나와요. 뭐 청룡봉사상 수상했기 때문에 그 자격으로 간 거다. 근데 수상이 5명 했는데 누구는 뭐 초청받고 누구는 초청 못 받고 이랬대요. 이게 무슨 기준입니까? 딱히 명확한 설명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참석한 다른 경찰이 있는데 그건 다른 건으로 초청을 받았다는 거죠. 이분은 다른 일이 또 어떤 게 한 게 있어서 그 공으로. 그럼 무슨 기준입니까? 초청은? 설명은 없습니다. 기사 하나 더 보죠. 윤처가 수사 경찰 취임식 초청 논란. 역시 뭐 비슷한 제목이죠. 대통령실 어제 질문 받고 뭐 답변했는데 명단이 없어 확인 불가. 뭐 이거는 뭐 모르겠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면 그냥 어떻게 된 건지. 그래서 야당은 한편의 블랙 코미디 비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취임식은 끝난 지 한참 됐고 근데 명단은 없다 그러고 자꾸만 참석자 관련해서 논란은 나오고 뒤늦게 확인된 게 나오는 거죠. 어제 이 사안 관련해서 야당의 논평이 있었습니다. 들어보시죠.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식 수상한 초청장 더 이상 숨길 수는 없습니다. 모두 다 폐기했다고 거짓말을 했지만 공문은 남아 있었습니다. 숨길수록 더 많은 의혹만이 남을 것입니다. 국민은 대통령 취임식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일가의 사적 관계를 돌보기 위한 파티였다고 의심하고 계십니다. 야당에서 굉장히 매서운 논평이 나온 거예요. 지금 김병민 위원장. 예. 정리 좀 해주세요. 지금까지 이 사안과에서 알려진 거 그리고 설명된 건 뭡니까 지금? 한 인터넷 매체 보도가 아마 시발점이 됐던 예. 것 같습니다. 선거 때부터 이제 문제를 많이 제기했던 인터넷 매체인 것 같은데요. 일단은 윤석열 대통령 처가 쪽에 양평 개발을 했던 그 땅에 관련된 문제들에 대해서 이거 당시 특혜를 받은 것 아니냐 이런 의혹들이 제기된 예. 바가 있었고 관련된 수사가 이제 진행이 되죠. 경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었던 네, 거죠. 그 수사를 담당했던 경찰관이 5월 10일에 있었던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을 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경찰관이 어떻게 참석한 것인가를 예. 보도를 통해서 알아보니 경찰에서는 청룡봉사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한 언론사와 같이 주관해서 여기에 이제 뭐, 여러 헌신을 한 뭐 헌신과 기여한 분들에게 주는 상. 주는 상 예. 그렇게 청룡봉사상을 받은 사람들을 초청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 사실상 보니까 청룡봉사상을 받은 사람 중에 또 초대되지 않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럼 뭐, 그분은 왜 누군 초대되고 누군 초대 안 돼? 이 얘기가 나오는 거군요. 거기에 그러면. 대한 해명이 적합하지 않다 또 이렇게 지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제기되고 나면 여기에 대해서 어설픈 해명이 나오게 됐을 경우 그 해명이 또 다른 논란을 불러일으키면서 뉴스가 커지게 되는 게 우리가 지난날 봤던 정치 의혹 예. 이런 일들에 대한 대응 방안들일 텐데요. 지금 현재로서는 취임식 당시에 보수 유튜버를 비롯한 여러 사람들의 부적절한 초대 때문에 예. 논란이 됐고 민주당은 여기에 대해서 명단을 계속해서 제출을 받고자 원하고 있고 하지만 취임식에 왔던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 내용을 있는 그대로 다 공개한 전례가 과연 있었는가 이 내용들을 가지고 5월 10일에 있었던 취임식을 정치 공세의 장으로 또 치환시키려는 것 아니냐 이런 주장들이 맞부닥치고 있는데요. 예. 지금 일단은 이 경찰관이 만약에 수사를 담당하던 사람이 대통령 취임식에 초청이 됐다면 오얏나무 밑에서 가끈을 고쳐 매지 말라는 예. 격언처럼 상당히 좀 부적절한 처신으로 비춰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사에 대한 공정성, 엄정성을 예. 잘 기해야 되는 일들이기 때문에 아무튼 이런 현재까지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서 좀 깔끔하게 정리짓건 정리짓고 매듭을 짓고 넘어가야 될 텐데 그럼 그 경찰관은 특별 초청입니까? 그러니까? 거기까지도 지금 알려지지가 않은 거죠. 그것도 모르고. 여기에 대해서는 참석했다
만 나온 겁니까? 언론의 보도가 나온 거기 때문에 누가 어떤 경위로 추천했는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대통령실의 설명은 어제 뭐였습니까? 확인된 바가 지금 없는 것으로 대통령실에서는 아직 명확하게 해명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제 곧 국정감사 시작되지 않습니까? 아마 국정감사에서 결과적으로 다시금 이 문제를 취임식 때와 연관지어서 엄청난 공세를 퍼부을 텐데 아마 여기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대응 논리를 국민께 충분히 설득시킬 수 있을지 잘 준비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대통령 비서실장하고 이거 담당하는 대통령실이 굉장히 또 고민이겠네요. 이거 분명히 국회에 출석하면 이거 질문을 안 받을 수가 없거든요. 이 사안 또요. 박시환 교수님. 근데 사실은 만약에 이게 초청 명단으로 거론이 되거나 일단 명단에 뭐 예를 들어 준비하는 명단에 올라와 있고 아니가 뭐 초청된 사 일단 무조건 준비하지만 다 초청하는 건 아닐 테니까요. 그 단계까지 만약에 왔을 때 일부러라도 피해야 되는 명단 아닙니까? 이거는요? 이 명단이 누구에 의해서 작성됐느냐에 따라서 예. 걸러지는 명단이 있을 거고요. 걸을 수 없는 명단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건 사실은 굉장한 오해를 낳을 수 있는 초청 대상자 아닙니까? 그렇죠. 대통령 취임식은요. 예. 개인에게는 가장 영광된 자리이지만 예. 국가로 보면은 거기에 누가 참석하고 무슨 말을 하느냐는 고도의 정치 행위입니다. 5년의 임기를 처음 시작하는 날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취임식 면면은 생중계, 모든 방송이 생중계하고 그렇습니다. 보이는 얼굴 중에 아는 사람이 있으면 아 저분이 참석했구나.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생중계하면서 명단을 모른다 해도 그 화면에 나와 있는 모습을 보고 아 누구 같구나가 확인이 돼요. 그 그렇죠. 정도로 자세히 나옵니다. 그 정도로 예. 대통령 취임식은 고도의 정치 행위고 예. 공적인 행사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지금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씩 그런 국가의 최고 백년지대계 어떻게 5년 임기의 첫 시작과 공적 행사의 출발에 사적 이익이 관련된 사람들이 한 명씩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국민들은 이걸 보면서 아연질색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왜 저런 분이 취임식에 초청을 받아서 참석한 거지? 그렇죠. 예를 들어 아, 이 생각을 계속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지금요. 뭐 좀 처음에는 보수 유튜버들 나옵니다. 아니 뭐 정치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만들어준 사람들이니까 오케이. 근데 그 다음에는 건설업자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는 처가 수사를 했던 분들이 나옵니다. 자 그럼 이런 분들은 어떻게 들어가게 됐을까? 이게 아래에서 이분들을 추천했을까? 아까 봤지만 그 경찰분 같은 경우에 청룡봉사상 수상자 못 간 사람들도 있잖아요. 예. 그러면 본인들이 추천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위에서 내려온 걸 수도 있거든요. 이래서 어떤 좋은 상을 받았어요. 굉장히 영예로운 상을 받았으면 그 대상자가 다 초청해서 다 참석하면은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이거는 아닌 것 같거든요. 일부는 받고 일부는 못 받고 뭐 이런 상황이 발생했어요. 그렇죠. 제가 아까 걸러지는 사람들이 있고 안 걸러지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랬는데 대통령 당선인 부부 쪽에서 나오는 명단은 밑에서 걸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본다면 이게 도대체 누구에게부터 나온 명단이냐. 그리고 이 명단이 정말로 대통령 당선인 부부에게서 또는 그 측근으로부터 나왔다면 예. 도대체 대통령 취임식을 뭘로 보는 거냐. 이거를 공적인 정말로 국가의 최고의 어떤 5년마다의 가장 공적인 행사인데 사적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어떤 사적 관계를 위해서 그 취임식을 활용한 거 아니냐. 이런 비난 엄청난 비판이 쏟아지고 그러니까 이런 초청자는 왜 걸러지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 상황에서 누구도 이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안 한 건가? 이게 오해받을 수 있다는 얘기가 전혀 안 나온 건가? 뭐 이런 게 좀 궁금해집니다. 네. 그러니까 걸러지지 않고 통제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뭐 이걸 부르신 분들이 높은 분들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걸러지지 않았을 거다. 이렇게 추측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대통령실은 뭐 뾰족한 설명이 없어요. 명단 뭐 없고 뭐 폐기됐다고 설명이 나왔으니까. 그리고 잘 모르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건지. 그럼 이거 누가 합니까? 이걸 도대체 그럼 대통령실도 모르면은. 윤영걸 전 대표님. 네. 뭐 이 사안을 보는 시각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단 이거 언론과 정치권이 괜히 트집 잡는 거 아닙니까? 뭐 이런 시각도 있을 수 있어요. 또 반면에 반대쪽에서는 아니 이런 걸 문제 삼아야죠. 이건 정말 이상한 거 아닙니까? 또 이런 시각도 있을 수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상당히 안타깝죠. 어제는 또 2%에서 김 여사 목걸이 갖고 또 했거든요. 이 보석 얘기가 보석 예. 얘기했거든요. 7천만 원짜리 그거 어디서 난 거냐. 지금 금액은 모르지만 어제 보도는 뭐 6천만 원짜리는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네. 있었죠. 오늘은 또 취임식 참석자가 처가 수사
담당했던 경찰이 했다. 뭔가 연일 뉴스가 있어요. 표정이 나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이게 국민을 굉장히 들끓고 속을 뒤집어 놓는 거예요. 처가 김건희 여사 집안 수사를 하는 경찰을 어떻게 취임식에 초청하냔 말이에요. 그건 누가 봐도 이해상충이고 예. 이 일반적인 생각하고는 동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취임식 왔다고 그래서 무슨 크게 팔자 고치는 것도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 뭐 엄청나게 많은 그렇죠. 사람들 중에 하나로 그렇지만 오는 거죠. 그런 사실은. 생각을 어떻게 할 수 있냐 이거죠. 그러니까 국민들을 자꾸 자극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정치권의 생트집이라고는 볼 수 없다. 예. 저 지적할 수 있다. 근데 예. 대응하는 태도가 저는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대응하는 태도는 어느 쪽 누구의 태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건희 여사 쪽 태도죠. 그러니까 대통령실 이 말씀하시는 그렇죠. 겁니까? 대통령실 태도죠. 아. 예, 예를 들면 김건희 여사 논문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그랬잖아요. 나 표절했으니까 취소해 달라고. 아. 김건희 여사도 논문에 대해서 그렇게 좀 하면 안 되나요? 이렇게 너무 논란이 많고 대학도 굉장히 좀 여러 가지 좀 네. 논란에 휩싸니까 그냥 취소해 주세요. 네, 아. 저 사실 뺏겼습니다. 취소해 주세요. 영부인 뭐 논문 표절한 거 갖고 국민들이 그렇게까지 오랫간 삼을까요? 근데 대응을 안 하니까 자꾸 저렇게 커지는 거죠. 팬클럽 얘기도 제 뜻하고 상관없으니까 팬클럽 해체해 주세요. 한마디 하면 되는데 아무 말 안 하니까 이게 자꾸 일파만파로 커져요. 목걸이도 그렇잖아요. 제가 재산 신고해서 뺐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예. 예, 물론 뭐 어디서 난지는 모르지만 예. 뭐 근데 빌렸다는 설명까지만 빌렸다고 나왔어요. 하는데 대통령 부인한테 누가 빌려줬을까? 국민들이 쉽게 납득을 못하는 거예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궁금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에 경찰관 그 취임식 초청한 것도 저는 솔직히 얘기해야 된다고 봐요. 수사는 했는데 사람이 참 괜찮은 것 같아서 취임식 한번 오시라고 그랬다. 결과적으로는 뭐 잘못된 것 같다. 뭐 이렇게 톡 까놓고 하면 안 되나요? 이게 사소한 게 자꾸 쌓여가지고 예.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에 영향을 주고 대통령이 개혁, 교육, 개혁, 연금 개혁, 미래로 예. 나가야 되는데 자꾸 발목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참 안타깝고 대통령실에서도 정말 근본적인 대책을 좀 강구해야 된다.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김상일 전 특보께는요. 그러니까 윤영걸 전 대표님은 이게 사안에 따라서 보면 별거 아닐 수도 있는데 이거 대응을 하는 문제가 더 크다 지금. 이 대응의 태도가 더 크다. 이런 지적을 하셨습니다. 별거 아닌 게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 국민들은요. 예. 굉장히 정서적인 부분에 더 반응을 많이 하세요. 근데 이거 굉장히 정서적으로 안 좋은 이슈거든요. 이런 거 아주 잘 풀어야 됩니다. 근데 이 정권이 이제 시작이에요. 예. 이제 시작인데 이 와이셔츠 첫 단추를 잘못 낀 거예요. 근데 이걸 계속 그 상태에서 껴나가려 그러면은 전체 안 되죠. 와이셔츠를 잘못 입은 예? 아무리 다 껴도 이상합니다 그렇죠. 모양이 예, 그러면. 그런 게 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이걸 제대로 바로 잡아야 됩니다. 지금 제대로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게 해줘서 그 투명하게 이걸 국민들이 들여다보고 뭐 화를 낼 부분이 있으면 화를 한번 내시게 하고 예. 비판을 할 게 있으면 한번 비판을 하시게 하고 예. 이렇게 해서 한번 이걸 거치고 가려고 해야 와이셔츠 첫 단추를 풀고 다시 이제 그 제대로 껴 맞추기 시작을 해야 앞으로 남은 시간을 잘 갈 수 있지. 이제 시작인 정권이 예. 이 시작부터 이런 걸 모두 가리면서 어두운 권력으로 가려고 하는 이런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저는 그러니까 지금 꼭 드리고 싶고. 괜한 오해를 만들고 충분히 불충분하니까 자꾸 좀 더 이게 일파말파 다른 갈래를 그러니까 가잖아요, 명단도 그러면. 지금 안 주고 그러는 게 다 굉장히 안 좋게 보이잖아요. 예. 이런 일들이 자꾸 있으니까 또 뭐가 있어서 감추는 건가? 그리고 명단을 안 준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또 저 폐기했다는 행사를 설명이 국민 나왔단 세금으로 말이에요. 한 건데 예? 명단을 그걸 왜 못 줍니까? 저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예. 네? 그래서 저는 이제라도 첫 단추를 다시 낀다는 마음으로 국정에 임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의 고언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윤영걸 전 대표님 말씀하셨지만 계속 나와요 지금 뉴스가. 그 윤석열 대통령 부인 관련 이슈가 어제도 그러고 주말 동안 나왔고 오늘도 어제도 이 물꺼졌거든요. 오늘도 아마 정치권에서 반응이 좀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자, 이번 키워드는 다른 길입니다. 그렇다면 왠지 앞에 뭐가 생략된 것 같죠? 지금까지는 같은 길을 가는 것 같은데 이제부터 뭔가 다른 길을 가는 것 같다. 이런 내용일까요? 자, 기사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집권 여당 상황입니다. 집권 여당 지금 새 비대위 꾸리기로 했죠. 뭐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만 일단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련 절차를 내일부터 밟기로 했죠. 그런 가운데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윤핵관 백의종군인가 전략적 후퇴인가? 장제원 의원, 윤핵관 중에 핵관, 뭐 대표 핵관, 뭐 이렇게 꼽히죠. 근데 어제 본인의 SNS상에 갑자기 어떤 입장을 올렸어요. 임명직 공직 안 맡겠다. 이걸 보고 이게 무슨 의미일까 그럼? 일단 요게 하나가 있죠. 그리고요, 지금 논란의 주인공이 됐죠.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일단 새로운 비대위를 꾸는 데까지는 뭔가 역할을 해야 된다. 근데 새 비대위가 만들어진 뒤에는 사퇴할 수도 있다. 약간 이런 분위기가 있죠, 지금요. 그러면은 윤핵관으로 꼽히시는 분들 중에도 핵심 두 분이 시간차를 두고 약간 뒤로 빠지는 이선 후퇴. 이때 쓰는 표현입니다. 윤 취임 100일 만에 일단 이선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근데 이게 백의종군인가 아니면 살짝 전략적으로 뒤로 후퇴하는 건가? 모르겠다. 이 기사는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일단 요게 첫 번째 기사인데요. 다음 화면으로 좀 소개해드리죠. 장제원 의원의 어제 입장 조금 더 자세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는 계파 활동으로 비칠 수 있는 모임이나 활동 또한 일절 안 한다. 계파 활동으로 오해받는 거 이것도 안 하겠다. 모임 안 한다. 그리고요, 지금 정부에서 어떤 임명직 공직도 안 맡는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장관으로 간다거나 아니면 예를 들어서 대통령 무슨 특보 이런 게 있죠? 이런 자리에 간다거나 이런 거 안 하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다짐을 밝혔습니다. 자, 그런데 이걸 놓고 정치권 그리고 언론들이 진짜 이유가 뭐지? 이거 무슨 뜻이지? 이제 해석에 들어갑니다. 어제 하루 종일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두 가지 기사가 나왔습니다. 먼저 첫 번째 보시죠. 장제원 백의종군 선언, 윤 정부 공직 안 받겠다. 요 작은 제목 갑니다. 윤핵관 책임론을 뒤늦게 수용한 것 같다. 일단 이런 해석이 하나가 있어요. 그리고 권성동과 그렇죠. 이거 새 비대위 꾸리지면 좀 사퇴할 수 있다 이런 얘기 나오니까 이선 후퇴 모양새를 만든 것 같다. 그런데 요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윤 세력이 여전히 공고해서 실효성은 그러니까 막후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거는 전략적 후퇴로 보는 거군요.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다음 기사 하나 더 보죠. 쇄신 타깃 장제원 공직 맞지 않겠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거 혹시 검핵관에 밀린 거 아닙니까? 검핵관이요. 검찰 출신 핵심 관계자를 줄임말이 검핵관입니다. 지금 대통령실에 많이 근무하고 있잖아요. 최근에 대통령실 인적 쇄신, 뭐 행정관 비서관들이 계속 나가고 있거든요. 근데 검찰 출신은 빠지고 정치권 출신들만 나갔다 이런 시각이 있는데 이거와 또 관련돼 있군요. 측근, 어공들 대통령실 퇴출되고 비대위 강하게 주장하다 부메랑 맞았다. 장핵관 논란 커지자 이선 후퇴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뭔가 이제 밀린 거 아니냐라는 거죠 지금요.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박찬 교수님, 제3자로서 밖에서 보시기에는 진짜 이유는 뭐로 보이십니까? 뭐 스스로 백의종군 선택했다라고 하기에는 이미 물러나라는 얘기가 넘쳐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스스로 비켜줬다 이렇게 보기에는 조금 모양새가 빠지죠. 저는 계기점이 있었다고 봅니다. 대통령실에서 고강도 감사가 진행 중이다. 그리고 소위 윤핵관들이 꽂은 비서관 또는 행정관들이 줄줄이 지금 감사 대상과 그다음에 짐 싸고 있다. 그러니까 정치권의 유력 인사들이 추천해서 대통령실에서 근무하고 있던 비서관, 행정관들, 직원들이 지금 나가고 있다. 그렇죠. 좀 이런 거잖아요, 상황이. 네. 이거는 결국은 근데 남아 있는 사람 보면은 검찰 출신들은 여전히 남아 있거든요. 네. 그럼 이걸 거의 육두품으로 따지면 검핵관은 성골이고 윤핵관 라인들은 진골이고 그다음에 2등 공신들이 육두품인데 지금 성골들만 남아 있고 진골은 지금 쫓겨나고 그리고
진골 쫓겨난 자리에 육두품 쓰고 있는 이제 그런 모양새라고 좀 봐요. 갑자기 이게 또 신라 시대가 등장했어요, 지금요. 근데 예. 결론은 그 대통령의 의중이 분명히 드러난 겁니다. 아. 너네 잠깐 물러나 있어. 뒤로 가 있어. 성급기, 고강도 감사는 바로 그런 걸 의미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좀 뭐랄까요. 험한 꼴 당하기 전에 예. 장제원 의원이나 이제 권성동 의원이 지금의 책임을 지고 잠시 뒤로 숨고르기 차원에서 물러나 있는 거다. 근본 배경은 대통령의 뜻이다. 그렇죠. 대통령 뜻 없이 이 선으로 물러날 일은 없다고 봅니다. 진짜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뭐 본인이 지금 설명을 안 하니까요. 근데 이제 언론들이 다각도로 다양한 곳에서 물어봐서 취재를 통해서 이렇게 분석들을 하는 겁니다. 뭐 어떤 게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이게 비춰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요. 지금 뭐 새 비대위로 가기로 했지만 과정에 우여곡절이 있고요. 그리고 반대하는 목소리 계속 나오고 그랬거든요. 사실은 이 가장 중요한 어떤 의결기구인데 전국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서병수 의원이 어제 위원장 사퇴한다 브리핑을 했거든요. 그 내용 보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부로 전국위원회 의장직을 내려놓습니다. 저는 일관되게 직무대행 체제로 가는 것이 옳다. 그리고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가는 것은 잘못이다라고 일관되게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어제 이제 의총에서 비상대책위원회로 가는 것이 결론이 났습니다. 또 당의 지도부가 가는 방향에 걸림돌이 되지 않을 수 있는 방향이 있을까 하는 것을 고심한 끝에 그러니까 본인은 반대한다. 그러니까 뭐 내가 있을 이유가 없죠. 방해만 되니까. 뭐 이런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중진들이 요새 반대, 그리고 비판의 목소리 좀 많이 내고 있는 상황인 거죠. 오히려 요즘에 초선 재선들이 그 중진들을 비판하는 또 목소리를 내고 있고요. 뭐 복잡합니다, 상황이. 자, 이런 가운데요. 안철수 의원. 요즘에 조금 뭔가 다릅니다. 과거하고는. 기사로 보겠습니다. 안철수의 마이웨이일까? 대통령은 당 운영 책임자 아니다. 뭐 이런 취지의 얘기까지 꺼내요. 연일 큰 목소리 내는데 약간 다른 목소리라는 거죠. 새 비대위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해요. 그거 안 됩니다. 차라리 최고위원회의 복귀를 해야죠. 이건 완전히 다른 소리입니다, 지금요. 친윤계 주도 당 결정에 반대라는 것 같고요.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럼요. 안철수 의원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지금 보면은 그 이번 법원 결정 자체가 비대위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겁니다. 법원의 그 판단대로 우리가 다시 최고위로 돌아가자. 저는 그런 뜻입니다. 이준석 전 대표도 전당대회 참여하게 하자 쪽이세요? 저는 뭐 그것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물론 당 내부의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는 당 내부 구성원들이 집단지성으로 해결하는 게 그게 그 정부 운영에 폐를 끼치지 않는 여당의 올바른 자세라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상태는 당 구성원의 집단지성이 아니란 소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준석 전 대표하고는 사이가 안 좋은 거 아니었습니까? 근데 뭐 전당대회에 나올 수도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방금에. 유영걸 전 대표님. 예. 뭔가 좀 달라진 것 같아요. 네. 이유는 뭘까요? 뭐 마이웨이 이 혼란기에 내 색깔을 좀 분명히 내겠다. 네, 인수위원장인데도 불구하고 예. 대통령은 국정의 책임자지 당 운영 책임자가 아니다. 상당히 센 뭐 발언이잖아요. 이런 취지의 얘기를 그렇죠. 그리고 비대위 만드는데 대통령이 지금 힘 실어주고 있는데 지금 비대위 하면 안 된다. 최고위원회로 원래대로 돌아가야 된다. 예. 그거는 저는 뭐 말은 맞다고 봐요. 저거는 이제 조만간 전당대회 열고 그 당 대표 나가는데 아무래도 이 당심하고 민심이 있잖아요. 민심이 한 30%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민심에 자기를 좀 호소하겠다. 당심은 이거 쉽지 않다. 당심은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원내대표도 하고 하니까 당심에 아무래도 좀 밀리니까 민심 쪽에 국민 여론에 좀 호소해서 내 당대표를 나가겠다. 그리고 앞으로 또 5년 후에 예. 대권을 겨냥해서 민심을 좀 파악해서 좀 예. 글로 내 독자 노선을
강화하겠다. 뭐 이런 뜻으로 좀 그러면 보여집니다만. 소신 쪽이라기보다는 전략적 판단이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소신 플러스 전략적 판단이라고 봅니다. 저는 저 안철수 의원이 그동안에 엉뚱한 얘기 많이 해서 제가 비판을 많이 했거든요. 예. 근데 이번에는 말은 맞아요. 아. 지금 주객이 전도됐어요. 지금 주가 국정 안정, 당의 정상화가 주가 되고 예. 그 객은 뭐냐면은 비대위 설치하거나 이준석 대표 쫓아내고 이런 건 객이에요. 예. 주가 아닌데 지금 비대위 만들고 이준석 쫓아내는 게 주 목적이 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주객이 지금 전도가 돼 버렸죠. 예. 그래서 지금 또 가처분 신청을 하면은 예. 지금 사법부에서 지금 비상 상황 아니다 판단했잖아요. 예. 근데 지금 또 비대위 또 만든다는 거잖아요. 제가 봐도 그거는 안철수 그 의원 얘기가 어느 정도 일리는 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예. 안철수 의원이 그만큼 좀 자신의 소신을 좀 피력한 거다. 당이 지금 잘못돼 가고 있는 거는 저는 분명하게 보입니다. 김병민 위원장께서 보시기에는 안철수 뭐 지금 이 기사는 안철수의 마이웨이 아니냐고 평가를 했는데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윤 대표님께서 말씀 주신 내용들이 거의 적절한 지적이라고 동의를 합니다. 안철수 의원 입장에서는 누가 뭐래도 다음번 전당대회 차기 당대표로 나오고 싶은 마음들이 있을 텐데요. 지금 현재 구도로 보게 됐을 경우는 당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는 상태에서 당원들의 마음과 당 조직이 안철수 의원을 밀어줄 거라는 확신이 되지는 않겠죠. 믿을 수 있는 건 오직 하나, 그동안 오랜 기간 본인이 정치활동할 수 있도록 유지해왔던 국민의 여론일 텐데 예. 지금 현재 국민의힘 당을 바라보고 있는 국민의 여론이 매우 싸늘합니다. 지금 비대위로 가게 되는 길에도 첩첩산중 여러 어려움들이 있는데 여기 이제 침묵하고 있다가는 안철수 의원이 쌓아놨던 국민의 이 중도적인 여론들까지 완전히 등 돌리게 된다면 그땐 더 이상 안철수란 정치인이 설 공간이 없을 겁니다. 예. 그래서 아마 저런 목소리 낸 것 같은데 근데 또 정치는 한 발은 현실의 바닥을 내딛고 있어야 예. 되거든요. 이미 의총에서 결과가 나왔고 이제 곧 상임전국이 전국위를 토대로 예. 당의 의사결정도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그럼 당의 총의가 결정지고 났을 때 안철수는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 지금 이런 데서 스탠스가 꼬이기 시작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런- 새 비대위가 꾸려지면 그때는 또 어떤 입장을 내야 되는 그러니까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만약 안철수 의원이 저런 목소리가 진심이라면 조금 더 일찍 나왔어야 되고 의총 과정에서 피토하는 심정으로 당내 구성원을 설득해야 되고 하루 종일 사람들을 만나가면서 지금 당이 이 상태로 갔다가는 정말 국민들께 씻을 수 없는 오명을 남기게 되니 함께 모여서 새로운 길을 모색하자고 다른 방식의 정치적 행위를 해야 됩니다. 예. 근데 가장 쉬운 방식이 뭐냐면 휴대전화 들어서 SNS에 글 한 장 올리고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내 생각은 이게 아닌데 이렇게 주장하고 나중에 길이 잘못됐을 때 겉바라 내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냐라고 하는 건 사실 정치인 입장에서 가장 본인의 명분을 쌓아놓기 위한 쉬운 길이거든요. 안철수 의원이 지도자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당이 지금 총체적 위기 상황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끌어내갖고 총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지도력을 보일 때만이 안철수 의원이 국민의힘에 있는 당원들 혹은 새로운 방향으로 가게 되는 그 길에 대한 진정성을 좀 믿어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동안 안철수 의원은 이준석 전 대표하고 굉장히 불편한 관계로 세상이 다 아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전당대회 뭐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나올 수도 있죠. 갑자기 가까워진 겁니까? 친해지고 싶은 겁니까? 이준석 전 대표와의 예. 관계는 뭐 어제 오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한 일입니다만은 예. 현실적으로 이준석 전 대표가 출마할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더 좋은 이상적인 모습을 그리자면 이준석 전 대표가 제일 좋아하는 게 실력주의이기 때문에 예. 이미 당내에서는 거의 많은 사람들의 마음들이 이 전 대표에게 떠나갔거든요. 그냥 깔끔하게 전당대회 출마해서 떨어지고 나면 더 이상 말하지 않을 것 아니냐. 아마 이런 마음을 내비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 그것도 좀 뭔가 생각을 해서 뭐 그런 거다. 불편한 관계는 여전한 거 아니냐 뭐 이런 말씀이시네요. 당원 조언입니다. 그러니까 당원을 위한 어떤 뭐 장소, 공간 뭐 이런 뜻이 되겠네요. 이런 예의가 나왔습니다. 자, 기사를 좀 하나 먼저 소개해드리죠. 어제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하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만났어요. 공통점은 같은 대학 같은 과 나왔다고 그럽니다. 선후배 사이라 그래요. 기사가 이렇군요. 중대법대 선후배 권성동, 이재명. 어제 상견례를 가진 거죠.
근데 상견례 자리에서 좋은 얘기도 덕담도 오갔지만 정책을 놓고선 왠지 묘한 신경전도 벌였더라. 요겁니다 지금요. 뭐 같이 고시반에서 같이 뭐 사법시험 준비도 하고 뭐 그랬다는 일화까지 소개가 됐습니다. 자 그럼요. 어제 사실은 공개된 자리에서 한 말이 있고요. 비공개 회동이 끝나고 나서 대변인이 설명한 내용도 있거든요. 같이 묶었습니다. 보시죠. 어서 오십시오. 축하합니다. 네. 색상을 하얀색으로 바꿨군요. 드디어 이재명이 명의 민주당이 되었습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공통 공약이 많거든요. 양 후보 간의 그런 공통 공약을 하루빨리 입법화하기 위한 양당의 노력이 좀 가속화되어야 된다. 정부 여당의 정말 국민들을 위한 국가를 위한 정책 추진에는 당연히 저희가 협력할 것이고 1주택자 종부세 완화하겠다고 우리 대표께서 후보 시절에 이렇게 공약을 하셨는데 지금 협상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도 좀 관심을 갖고 한번 좀 들여다봐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종부세 문제에 대해서는 당에 좀 가급적 협력적 입장을 좀 가지라고 지금 이미 좀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고 또 그렇다고 우리 원내대표께서 지나치게 과도한 그 욕심을 내지 마시고요. 초대기업이나 슈퍼리치들 그 감세를 13조 원인가 16조 원인가 한다는데 그런 걸 하지 말고 서민 지원 예산을 내야지. 두 분이 중앙대 동문으로 있어서 과거부터 학생 때부터 만났었고 또 학교 그 고시반에서 같이 공부를 했었다. 과거 추억 같은 것들을 얘기를 좀 나누셨었고요. 저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다음 내용은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어제 지시사항이 있었어요. 당에다. 보겠습니다. 이게 무슨 기사입니까? 개딸 뜻대로 그 원하는 대로 뭔가를 해줬다는 것 같아요. 이재명 당사의 당원존 설치를 지시했다. 당원들이 누구나 출입 자유로운 공간을 마련하라. 그리고 뭔가 이 당원증, 약간 모바일 형태의 당원증도 발급하라. 그리고 당직자의 이름, 전화번호 등등등 이런 거 다 공개하라. 그러니까 당내에서는 아니 그 전화가 너무 많이 올 텐데요. 무슨 일 있으면 불만 가진 당원들이 얼마나 전화를 많이 하겠습니까? 여기서 보면 전화 퇴로 뭐 이런 거 오는 거 아닙니까? 근데 당대표가 이런 얘기했다. 뭐 이런 목소리도 있다고 합니다. 요 얘기 좀 해보죠. 그러니까 몇 가지 내용이에요. 일단 보면 당원존을 설치해라. 그다음에 이 모바일 형태의 당원증 발급. 그다음에 뭐 이 당직자 이름, 직책, 뭐 당사 전화번호 등등등 공개. 뭐 이런 겁니다. 김상일 전 특보께서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글쎄요, 이제 저는 공적인 일을 하는 사람은 뭐 최대한 투명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적인 전화번호도 아니고 직책 업무 그리고 사무실의 전화번호를 공개하는 거는 이미 전 공무원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는 거는 뭐 저는 좋은 방향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당원존 설치는 좀 너무 나갔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당원존. 왜냐하면 정당도 국민의 세금을 위주로 운영이 되거든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하고자 하는 업무를 위해서 공간들을 쓰고 비용을 최소화하는 노력을 하는 것이 저는 오히려 좋다고 생각하는데 저렇게 무슨 당원들이 요구하니까 당원들을 위해서 뭘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좀 약간 너무 나갔다. 요새 제가 많이 쓰는 말이 포노사피엔스인데요. 지금 저희 인류가 신인류입니다. 핸드폰 인류. 그러다 보니까 핸드폰을 보시면 알겠지만 유튜브니 컨텐츠가 전부 다 인공지능에 의해서 자기 취향에 맞춰가지고 올라와요. 그러면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좋아하는 것만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예. 계속 확증 편향이 강화되는 그런 지금 인류가 지금 탄생하고 있는데 정치인들은 그런 부분에서 이게 너무 통합을 저해하는 방향으로 가는 건 스스로 지도자답게 고민을 해서 예. 그렇지 않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것들을 고민하고 설득하고 이런 노력을 해줘야 되는 것이죠. 예. 그리고 온라인 상에서만 확증 평형을 강화하는 콘텐츠만 볼 것이 아니라
오프라인이나 아니면 온라인상에서도 예. 상호 토론이 가능한 공간이나 이런 걸 열어줘가지고 그런 것들을 좀 더 중화시킬 수 있는 이런 정책을 고민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 당원존 저거는 그냥 제가 볼 때는 그런 확증 편향이나 당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를 하는 예. 그런 것들을 강화하는 거를 오히려 따라가는 예. 좀 약간은 좀 뭐랄까요? 그 약간은 파퓰리즘적인 정책인 것 같아서 저는 저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우려스럽고 좀 개인적으로는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안은 이른바 여기 보면 개딸 표현됐지만 이른바 이제 팬덤 뭐 이런 거 의식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시각인 거죠. 박찬원 교수님 다시 한번 정리하면 세 가지예요. 당원존을 만들어라 당사 내에. 그리고 여기 보면 전자 당원증 도입해라. 그럼 평이하게 밝으면 쉽겠죠 그러면은.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 당직자의 어떤 정보 이걸 공개해라. 뭐 이겁니다. 이거 어떻게 좀 평가하시겠습니까? 뭐 일면 보면은 굉장히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구나라고 느낄 거고 예. 당내 민주주의가 이제 활성화되나 보다. 예. 투명 경영을 하는구나. 이렇게 느껴질만 합니다. 그런데 현실에 비추어 보면 예. 굉장히 우려스러운 대목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전화번호 공개되고 이렇게 되면 현실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좌표 찍기. 그다음에 문자 폭탄. 예. 이게 지금 민주당 팬덤 정치 과거에 강성 친문 계열에서도 나왔었고 지금은 소위 말하면은 개딸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의 이런 그 조치들이 두세 가지 조치들이 당내 민주주의를 개화시키기 위한 노력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또 한편에서는 그 팬덤 정치의 선순환 구조가 되면 정말 좋겠어요. 근데 이게 악순환도 있거든요. 문제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까지 우리가 봐왔던 뭐 문자 폭탄이나 댓글 테러 뭐 이런 예. 것들도 있지만 이제 당원존이 만약에 선순환 구조로 정말 당원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자리면 좋겠지만 이게 만약에 일부 강성 당원들의 어떤 그 무력 시위 장이 된다면 공간에 들어와서 계속 있고 뭐 이런다는 거죠 거기에. 그런 수가 된다면 이거는 또 하나의 어떤 분란의 시작일 수도 있거든요. 좀 그런 점에서 이런 여러 가지 조치들이 뭐 저는 원론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환영할 만한 일이고 예. 또 다양한 분야에서 저런 노력들이 변화의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선순환 구조로 가지는 게 우선이다. 그런데 이것이 자칫 악순환으로 갈 수 있기 예. 때문에 선순환 구조로 가기 위해선 당내 계파 갈등을 어떻게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한 조치가 함께 이루어져야지 예. 이것만 지금 딸랑 만들어 놓은 상태가 되면 자칫 부작용도 있을 수 있다. 이런 우려를 표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뭐 전화번호 내용인데 전화번호니까 이게 지금 알려진 거는 뭐 휴대전화번호는 아니고요. 사무실 전화번호, 그러니까 유선 전화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제 당직자들이 전화가 얼마나 많이 올 겁니까? 그런 뭐가 있을 때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다 그래요. 자 일단 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여러 가지 그동안 논란 중에 하나가 이제 팬덤 요 얘기 있었지만 이제 사법 리스크 얘기 계속 나왔는데요. 어제 관련된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검찰 이재명 정조준 항공과 대장동의 예고편 위례 신도시 개발 사업 여기에 칼 빼들었다 이겁니다. 여기 보면 뭐 이재명 성남시장 시절 추진했던 사업이잖아요. 여기 관련돼서 뭐 압수수색을 어제 대대적으로 벌였다는 거죠. 임병민 위원장. 예. 이거 또 다른 갈래 사법 리스크로 보이십니까? 이거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지금? 사법 리스크가 맞죠. 이건 뭐 야당이 의혹을 제기하거나 하는 내용들이 아니라 지난해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대장동에 대한 사실상 모의고사 성격이 예고판 아니냐 이런 의혹들이 일파만파 퍼졌기 때문에 시민단체가 이재명 당시 후보를 대상으로 고발한 사건입니다. 예. 그리고 2015년도 이제 대장동에 대한 그 의혹들, 문제들이 현실화가 되고 있었던 상황이었고요. 그 당시를 지켜보면 구속된 줄줄이 구속돼 있는 인사들이 예. 남욱, 유동규, 뭐 기타 등등의 인물들이 있을 텐데 그 사람들이 그대로 2013년도에 대장동 사건과 가장 비슷한 갈래로 개발했던 게 위례 신도시거든요. 예. 여기에 대한 건설사 등 압수수색을 대대적으로 검찰이 나선 것으로 보이는데 예. 여기에 대한 압수수색 이후 뭔가의 연결고리로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시장이 모종의 특혜를 주기 위한 일들이 있었는지는 뭐 수사가 진행되는 일이니까 확인해 봐야 될 것이고요. 너무 의혹들과 수사 갈래가 많기 때문에 그 내용들 하나하나씩 정리돼서 이제 무언가 법적인 판단으로 가게 된다면 예. 이제 그게 민주당 내에서는 고민이 깊어지는 시점이겠죠. 자 시간이 뭐 한 1분 정도 있는데요. 기사 몇 가지 준비되어 있는데요. 뭐 소개만 좀 드리겠습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냉전 해체 그리고 자유를 선물한 지도자다. 이런 평가가 있는 반면 모국인 러시아에서는 소련을 허문 배신자다. 이런 혹평을 받고 있어요. 막상 다른 나라에서는 되게 굉장히 칭찬하는데 자기 나라에서는 별로군 거거든요. 여기 보면 뭐 쇠락한 옛 소련의 마지막 대통령, 개방 개혁, 뭐 등등등 냉전을 무너뜨렸다. 뭐 이런 거지만 정작 러시아에서는 비판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91살 영면입니다. 오늘 많으신 분들이 달고 있습니다. 우리하고도 관계가 좀 깊은 정치인이었죠.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마지막 기사입니다. 경제 관련인데요. 뭐 걱정스러운 상황을 좀 다루고 있어요. 소비 7월 기준으로 보니까 첫 5개월 연속 하락하더라. 생산 투자까지 트리플 감소. 그러니까 경제 성장을 끌고 있는 게 소비, 생산, 투자인데 다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어떡하냐는 거죠, 지금. 뭐 이런 상황 지금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계십니다. 아침의 매일경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